네, 봅시다. 7강입니다. 사회문화 7강입니다. 봅시다. 07 사회문화. 경제성장은 한 국가의 전체 소득을 총인구 수로 나눈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이제 경제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경제성장은 한 국가의 전체 소득을 총인구 수로 나눈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멜서스는 인구 증가의 관점에서 경제성장 모형을 제시하였다. 멜서스란 사람이 인구 성장, 인구 증가의 관점에서 성장 모형을 제시하였다. 인구 성장,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을 연결해서 봤겠네요. 멜서스 모형에서 경제의 유일한 생산 요소는 노동이고 인구는 노동에 투입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한다. 그렇죠. 유일한 어떤 생산 요소를 이제 노동으로 보고 인구는 노동에 투입될 수 있는 양을 의미한다. 멜서스 모형은 노동 투입량과 실질 국민 소득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노동을 통한 생산물은 식량뿐이라고 가정한다. 근데 일단 여러 가지 가정을 합니다. 그죠? 뭐 복잡한 게 있지만 결국은 좀 단순화시켜서 또 뭐 그래프를 하거나 어떤 뭐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뭐 노동 투입량과 실질 국민 소득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그죠? 노동을 통한 생산물은 식량뿐이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실질 국민소득은 곧 그 사회의 식량 생산 수준을 나타낸다. 국민소득이라는 게 이제 식량 생산 수준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그죠? 그림 1든 멜서스 모형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노동 투입량에 따른 실질 국민소득을 보여주는 총생산 곡선 AP과 특정한 숫자의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식량의 양을 나타내는 생존 곡선 SB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일단 뭐 AP와 SB 간의 관계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을 합니다. 노동 투입량에 따른 실질 국민 소득을 보여주는 총 생산 곡선을 AP라 하고, 그다음 특정 숫자의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식량의 양을 나타내는 생존 곡선 SB를 나타낸 겁니다. 그죠? 그래프 보고 계속 봅시다. 멜서스 모형은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 생산량이 줄어드는 현상인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AP 곡선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생산량 증가는 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보인다. 그렇죠. 일단은 뭐 멜서스 모형 자체가 생산량의 생산 요소의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 생산량이 줄어드는 현상인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그렇죠? 이런 게 법칙이 있습니다. 한계 생산량이라는 게 뭐 뒤쪽에 뭐 좀 설명이 있나? 한계 생산량이라는 게 생산 요소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더 늘어나는 생산물의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논 한 마지기 한 10평 요걸 한 단위로 봤을 때 논 10평이 늘어났을 때 생산되는 어떤 쌀의 양, 그걸 말하는 건데, 그 10평이 늘어나면 뭐 10가마니가 생산되고 뭐 20평이 되면 20가마니가 생산되고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 10평이 늘어나면 9가마니가 생산이 되고, 가마니? 그죠? 아니면 뭐 20평이 20평이 이 논이라 그러면 논 20평이 늘어난다고 했고 20가마니가 되는 게 아니라 뭐 18가마니 이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한 평이 늘어난다 그래갖고 한 가마니가 나오는 게 아니다. 점점 줄어든다. 한 가마니보다 작게 나온다. 뭐 그게 이제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줄어드는 요인은. 하여튼 그런 걸 이용해서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에 따르기 때문에 AP 곡선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생산량 증가는 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보인다. 그죠? 줄어드는 거죠. 노동 투입량이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식량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물론 늘어나긴 하죠. 늘어나긴 하는데 꺾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명이 늘어난다, 한 명이 2명, 3명, 4명, 5명 늘어날수록 그 사람이 생산하는 양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생산하는 양이 100이라 쳤을 때 두 사람이 들어오면 200이 되고, 세 사람이 들어오면 300이 되고, 네 사람이 들어오면 400이 되고, 이게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한 명이 맨 처음에 한 명이 100을 생산했는데 2명이 들어오면 200이 되는 게 아니라 한 180,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3명이 들어오면 300이 돼야 되는데 막 208, 2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생산물,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AP 곡선이 이제 꺾이는 거죠.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봅시다. SB 곡선보다 AP 곡선이 위에 있는 경우 인구는 점차 증가하게 된다. 그렇죠. 일단 SB 곡선보다 AP 곡선이 위에 있다. 그러면 일단은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그죠? 생존 곡선, 그러니까 최소 식량의 양을 나타내는 SB. 예, 그러니까 한 명이 먹여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식량의 양, 특정 숫자의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한 최소의 식량의 양은 SB죠. SB는 어차피 먹는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이 있다 그래갖고 뭐 최소 이 사람이 뭐 100, 뭐라고 해야 되나, 100을 먹어야지 살아. 이 사람이 100을 먹어야 사는데 90쯤은 죽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명이 100을 먹어야 살고 한 명이 더 들어가면 두 명은 200 먹어야 사는 거지. 세 명은 300 먹어야 살겠죠. 그보다 만약에 세 명이 300 먹어야 사는데 290을 주게 되면 한 명이 죽겠지. 그죠? 그러니까 최소 투입량 AP는 최소 한 해의 어떤 식량의 양은 계속 규칙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어떤 비례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얘기고, 여기 지금 설명은 SB보다 AP 곡선이 위에 있다 그러면 일단 생산량이 더 많이 되고 있으니까 살겠지. 그죠? 사는 겁니다. 그러다 꺾여가지고 위에서 만나게 되면서 꺾여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건 SB인데, 이만큼이 필요한데, SB만큼 필요한데 생산은 AP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죽겠지. 그죠? 누군가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림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구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추가된 인구가 생산한 식량이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죠. 식량이 늘어나는데 인구를 먹여 살리지 못하지. 그죠? 그러니까 AP보다 SB가 더 많아질 경우에,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아. 공급은 얼마 안 되고. 그럼 죽겠지. 그죠? 따라서 인구는 감소하게 되고 인구와 실질 국민소득은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인 점 2로 수렴하여 경제는 장기적으로 균형의 상태를 이루게 된다. 결국 이제 죽게 돼갖고 사람들이 뭐 죽는다기보다는 어떤 죽겠죠. 그죠? 많이 어떤 인구가 줄겠지. 줄어가지고 결국 2로 이제 수렴하게 된다는 거지. 그죠? 점 2를 멜서스 균형점이라고 하며 이 지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인구나 생산량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렇죠. 이는 이제 완전 이제 균형점인 거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변화가 안 일어나겠죠. 이거는 이제 생산한 만큼 그대로 먹고 사니까 수요가 필요한 만큼 그만큼 공급하는 게 딱 맞아지니까. 그죠? 이를 정체 상태라고 하며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정체인 거지. 말 그대로 균형인데 더 이상 생산도 어떤 경제 성장도 없고 뭐 후퇴도 없고, 그죠? 죽는 사람도 없고 뭐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뭐 그냥 딱 맞게 되는 거지. 경제 성장이 이제 안 되는 거지. 완전히 안정화가 돼 버리는 거죠. 정체 상태에서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만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더 많이 배부르게 먹지도 못할 거고 굶어 죽는 사람도 없을 거고 딱 맞게 딱 먹는 거죠. 경제의 생산 수준이 겨우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경제 생산 수준이 딱 먹고 사는, 죽지 않을 만큼만 딱 사는 겁니다. 멜서스 모형에 따르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희망이 없지. 성장이 안 되면서 내일 또 그 정도 먹고 살고 다음 날 또 그렇게 먹고 살 거고 딱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희망이 없지. 그렇죠. 또 뭘 하고 싶다거나 의욕도 안 생기고 축축 처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하지만 멜서스 모형에서 가정한 것과 달리 현대 경제에서는 노동 이외에도 자본, 기술 등의 다른 생산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실질 국민 소득은 식량 외의 다양한 생산물을 포함한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게 지금 멜서스 모형에서는 가정하기를 일단 먹는 거 식량뿐이라고 가정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멜서스 모형에서는 가정하고가 달리, 그렇죠? 식량뿐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현대 경제에서는 노동 이외에도 자본, 기술 등의 어떤 다른 생산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죠. 사람만이 어떤 걸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만, 노동력만이 뭘 이렇게 막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자본,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로봇이 만들기도 하고 또 돈으로 막 어떻게 하기도 하고, 그죠? 생산 요소가 또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생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죠?
실질 국민소득은 식량 외에 이제 다양한 생산물을 포함하게 된다. 뭐 이를테면 뭐 문화, 그죠? K-팝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돈 벌어들이잖아요. 그죠? 그 돈으로 뭐 살 수 있으니까. 그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솔로는 노동과 더불어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를 추가하여 멜서스 모형보다 현실적인 경제 성장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멜서스 이거 안 되겠네, 못 쓰겠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솔로라는 사람이네. 사람 이름입니다. 솔로라는 사람이 노동과 더불어서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를 추가했다. 자본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멜서스 모형보다 현실적인 경제 성장 모형을 제시했답니다. 솔로 모형에서는 노동 투입량이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자본량을 늘리면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다. 그렇죠. 노동량이 이제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자본을 더 퍼버리면, 자본량을 늘려버리면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한 거지. 돈을 더 퍼버리는 거죠. 그죠? 솔로 모형의 AP 곡선은 멜서스 모형의 AP 곡선과 동일한 형태이지만 자본량이 늘어나면 동일한 노동 투입량에서의 실질 국민소득은 더 늘어나게 된다. 그렇죠. 뭐 이렇게 뭐 멜서스 모형의 AP 곡선과 동일한 형태는 똑같은데, AP 곡선 꺾여버리는 이 곡선 형태는 똑같은데, 자본량이 늘어나면 동일한 노동 투입량에서의 실질 국민소득은 더 늘어나게 된다. 자본을 더 퍼부게 되면 그대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이 자본이 1인당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즉 자본이 1인당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렇죠. 즉 자본이 1인당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동만 보게 됐을 때 이제 이런 그래프가 딱 나오는데, 이걸 이제 그 자본을 더 퍼붓게 되면 더 늘어나게 된다. 생산량이 더 늘어나서 실질 국민소득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그 얘기죠. 솔로 모형에서 자본량은 생산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며 자본량의 변화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솔로 모형에서 자본량은 생산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죠. 아까는 그 노동만 어떤 생산량을 결정하는 데 주요 요소라고 받는 본 어떤 멜서스랑 다르게 솔로 모형은 자본량까지도 고려했다. 자본의 변화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솔로 모형에서도 어느 수준까지의 경제 성장은 가능하지만 끝없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한계가 있는 거지. 자본도 퍼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뭐 엄청나게 퍼분다 해도, 자본을 막 퍼분다 해도 그게 막 끝없이 어떤 뭐 경제 성장을 한다 이런 거는 그죠. 아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가고 끝없는 성장은 불가능하다. 자본도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량에 따른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량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죠. 결국에 또 자본도 아무리 퍼부어도 한계 체감의 법칙,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작동한다. 그죠? 자본 증가량에 따른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량은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제 그 꺾여 나간다는 얘기지. AP 곡선이 꺾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꺾여 나간다는 겁니다. 나아가 자본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또 자본량도 뭐 계속 증가하지 않겠죠. 자본량은 투자와 감가상각이라는 두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자본량도 투자와 감가상각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꺾여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지금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체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감가상각이라는 두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그죠? 그림 위를 보게 되면 이제 자본량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투자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투자도 쭉 자본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 투자도 꺾여버리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계속 일정하게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 아무것도 소모하지 않은데, 쓰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계속 봅시다. 투자는 생산을 위한 지출을 의미하며 자본량을 증대시키고, 감가상각은 시간의 흐름과 사용에 따라 자본이 소모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본량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제 뭐 투자에 대한 얘기와 이제 자본량에 대한 설명, 그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생산을 위한 투자는 생산을 위한 지출을 의미한다. 돈을 쓰는 걸 말하는 거며, 의미하면서 자본량을 증가시키겠죠. 투자를 하게 되면 지출을 하는 거니까 지출하게 되면 자본량이 증가된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시간의 흐름과 사용에 따라 자본이 소모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자본량을 감소시킨다. 감가상각 깎아 먹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본량의 일정 비율은 매년 소모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자본량에 비례한다. 그렇죠. 자본량 일정 비율은 매년 소모된다. 자본량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깎여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적으로 깎여 나가요. 줄어든다는 얘기지. 자본량에 비례해서 올라간다.
이거는 뭐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뭐 꺾여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100이 있으면 뭐 몇 프로 깎이고 뭐 200이 있으면 몇 프로 깎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직선으로 나간다는 얘기지.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크다면 이듬해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량은 증가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자본량은 감소한다.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나옵니다. K에서 교점이 생겼죠. 그죠? 왼쪽에서 보게 되면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크다. 크죠? 그러면은 이듬해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감가상각 깎아먹는 거니까. 그죠? 깎아먹는 것보다 투자해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게 더 크니까 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반대의 경우에는 자본량이 감소한다. 깎아먹어버리는 거지. 감가상각은 손해 나는 거고 투자는 지출해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죠? 이거 결국 이제 감가상각에서 뭐 감가상각이 더 크다. 깎여 나가는 게 더 크다. 그러면은 자본량이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줄어든다. 그림 2에서 자본량이 투자와 감가상각이 만나는 지점인 K에 이르게 되면 자본량은 변화하지 않게 된다. 근데 결국 이제 K 투자한 만큼 그대로 그 감가상각이랑 같다. 그죠? 깎여 나가 소모되는 거랑 투자한 거랑 그대로 메꾸는 거니까. 그죠? 맨찡이 된다 그러죠. 딱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이렇게 자본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균제 상태에 머물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자본량 자체도 이제 늘어나지 않겠지. 그죠? 뭐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게 딱 맞아져 버리니까. 하지만 균제 상태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만 가능한 정체 상태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다. 이제 균제 상태에서는 이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소비만 가능한 정체 상태. 아까 그 그림에서 딱 먹고 살기만 하는 그 상태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생활을 수준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한편 자본량만으로는 균제 상태 이후 발생하는 경제 성장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솔로 모형에서는 균제 상태에서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죠. 자본량만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자본량 요거는 이제 아까 했듯이 그 멜서스 이 사람이 말한 거는 이제 노동량에 대한 얘기였고, 이 사람은 이제 자본량 가지고 본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자본량 하나만으로는 균제 상태 이후에 발생하는 경제 성장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솔로 모형에서는 균제 상태에서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모자란다. 또 하나 더 필요하다. 기술 진보. 그죠? 기술이 진보하면 노동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죠. 기술이 진보하게 되면 노동 효율성 증가하고 1인당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좀 더 일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생산하겠지. 즉 골뱅이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균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거기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실질 소득이 생기게 된다. 기술 진보가 나타난 이후에는 투자 및 감가상각의 변화가 생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지점에서 만나 다시 균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렇죠. 결국은 뭡니까? 또 다시 또 이제 균제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지. 물론 뭐 이게 이제 흩어지면서 그래프가 변화가 생기지겠죠. 그죠? 감가상각이랑 투자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많은 걸 생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바뀌어지겠지. 결국은 또 뭐냐? 또 다시 어떤 그 균제 상태 K점 교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생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기술 진보가 나타나면 앞의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경제 성장으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죠?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지금 기술보다 더 나은 기술을 또 만들게 되면 또 다시 또 그래프 바뀌면서 또 그 균제점을 찾아 올라가겠죠. 또 그러다 또 균제 상태가 되고 또 기술 또 하나 새로운 기술 또 들어오게 되면 또 그래프가 바뀌면서 또 다시 또 균형점 찾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활이 발전하게 된다. 기술이 늘어남에 따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를 한 거네요. 별표 실질 국민소득, 물가 변동이 없는 상태로 산출한 국민소득, 명목 국민소득을 물가지수나 생계비 지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실제로 국민소득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가 변동 없는 상태로 산출한 국민소득, 명목 국민소득을 물가지수나 어떤 생계비 지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한계 생산량, 생산 요소가
뭐 한 단위 증가할 때 더 늘어나는 생산물의 양. 별표 1개 생산량. 생산 요소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더 늘어나는 생산물의 양. 예, 뭐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또 넘어갑시다.